지금 미국 그 원전 조사 관련해서 우리나라 이제 품질 보증 규정에서 조사나 시험을 제대로 했는지 이거를 정하게 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이제 저 결국은 ASTM 규정을 이제 준용을 하고 있다. 시추공이 이제 이렇게 가진공이라고 해서 이 탄성파를 쏘는 저 시추공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로부터 이제 신호를 받아가지고 그 탄성파를 받는 이제 저기로 수진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진공과 수진공, 가진공에서 수진공 쪽으로 탄성파를 쏘면 이 고체를 통과해서 가는 이 그 탄성파, 이제 전단파 같은 거죠. 이것이 이제 그 지나면서 그 속도를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거리에 따른 속도를. 그리고 그 속도가 느리면 느릴수록 이제 풍화가 많이 된 그런 이제 정도가 되는 것이고, 이제 빠르면 빠를수록 이제 이렇게 더 단단한 화강암 쪽이고, 이렇게 해서 그 집안 밑에 있는 그 암석의 어떤 이 안정성을 이제 조사한 방법인데, 저거를 할 때 가진공과 수진공 사이의 거리를 지금 안반 그 조사를 정확하게 하려면 ASTM 규정에서 3m 간격으로 해서 실시를 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것이죠. 3m 그거를 한 100m 이하까지 그 해서 뭐 예를 들면 한 1m마다 한다든지 해가지고 깊이 1m. 예. 그렇게 뭐 한다든지 또 2m마다 한다든지 해서 이제 그런 성분을 확인하는 거죠. 그렇죠. 설명. 있으나 말하면 보조를 안 하고. 아니 안 했다는 게 아니고요. 그런 거예요? 이게 요점은 뭐냐면 3m 간격으로 해야 되는데 이거를 그 신고리 오르프기 같은 경우에 원자로 건물 지하 안반에 대해서 조사할 때 5m 또는 6m 그리고 7.5m 간격으로 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3m 간격으로 하면 이렇게 하면 두 개로 설치를 해야 될 걸 저렇게 하면 하나만 설치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 그런 건 건 아니고 중앙에 이제 가진공이 있고 네. 이제 양쪽으로다가 수진공이 있는데 이 가진공 중앙과 수진공 각각 사이의 거리를 3m로 이렇게 좁게 해가지고 해야 정확한 평가가 나오는데, 근데 7.5m. 지금 예를 들면 신고리 6호기 같은 경우 지하는 가진공하고 수진공하고 사이 거리가 7.5m나 그러니까 두 배가 넓으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정확한 결과가 안 나온다는 거죠. 그 밑에 안반 상태를 확인을 하기 위해서. 무슨 말씀이냐면 그 표준대로 하면 구멍을 세 개를 뚫어야 되는 걸 두 개만 뚫어도 되는 거예요. 돈을 아끼기 위해서. 제 말씀은 이제 그게 부실공사가 이런 겁니다. 근데 그렇게 했다라는 거는 아니고 구멍을 3개 뚫었는데 가진공과 수진공의 간격이 3m여야만 6호기는 그 두 개 간격이 전부 다 7.5m였다는 것이고, 5호기는 하나는 5m, 하나는 6m 이런 식으로 해갖고, 그러니까 이제 보면 보통 지표에서 한 20m 정도까지만 어떤 토양층 정도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거의 이제 그 안반층으로 가요. 근데 이 안반이 풍화 정도가 점점 이쪽은 심하고 깊이 내려갈수록 이제 그 풍화가 이제 덜한 이제 보통 그런 저기가 되는데, 이 안반층의 그 상태를 조사를 하려면 3m 놓고 간격으로다가 이걸 해야 풍화 정도의 확인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저걸 하다 보면은 아까 그 말씀드린 약간 뭐 이렇게 부서진 구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확인이 될 수가 있어요. 특정 부위나 이런 데. 그러면 이제 부등치마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원자로가 건물이 굉장히 무거운데 이게 이제 한쪽은 이렇게 좀 강한데 이 한쪽은 약간 뭐 약하다든지 이제 이런 상황이 되면은 이제 기울어질 수도 있거든요. 시간이 가면서. 연약 집안하고 강한 집안하고 이렇게 같이 걸쳐서 이렇게 건물이 있으면 그렇죠. 이 이제 치마가 일어나니까. 예. 그게 부동치마. 월성 1호기가 실제 그렇고. 그래서 제가 월성 1호기 화면을 가져왔어요. 음. 월성 1호기 장면을 잠깐 보시면 원자로 급락 건물에 의해서 본 거고, 이거 밑에 이거 수직으로 내려간 지하 상태를 보시면 이게 여러 가지 암석의 종류가 7가지나 되는 거예요. 월성 1호기는. 그래서 월성 1호기 부지 자체가 이렇게 7가지 암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2002년에는 부등치마로 동쪽에 비해서 서쪽이 더 많이 가라앉았다고 해요. 그래서 월성 1호기 때도 소송할 때도 이 부분이 좀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런 결과 때문에 경주 지진 당시에 월성 1호기 원자로 바닥에서 측정이 된
최대 지방가속도 값이 월성 2, 3, 4호기에 비해서 무려 60%가 더 높았던 1.6배나 나왔던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가시와사키 가려 원전 얘기하셨지만 같은 원전 부지 안에 있어도 원자로 건물이 위치한 그 땅 지하의 상태에 따라서 굉장히 부지 그 밑에 지하 안반이나 이런 상태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측정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이 측정을 하기 위한 그 시추공의 그 간격을 지금 지키지 않았다. 규정 위반이다 이 부분. 그래서 사실은 신고리 오르곡이 지하 안반 상태에 대한 그 이따가 저희가 나중에 또 한번 또 얘기할 텐데 그 부분의 그 조사 결과도 조사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저희는 신뢰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게 이제 약간 그런 의심이 가는 게 3m로 뭐 측정을 해봤더니 좀 문제가 있는 걸로 너무 이제 안반이 약하다든지 풍화가 많이 됐다든지 그래서 약간 이게 좀 적합하지 않다라는 그죠? 또는 이제 부등치마의 우려가 좀 심해가지고 여기는 좀 이제 저희는 알 수 없지만 예를 들어 3m로 했을 때 뭔가 결과값이 좀 안 좋게 나오니까 이거를 이렇게 간격을 늘려갖고 측정을 하지 않았을까 막 의심이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규정상으로는 분명히 3m ASTM으로 보면 해야 되는데 왜 그러면 막 7.5m까지 늘려갖고 했을까? 원래 이 소위 땅에 해당한 우리가 충적층이라고 부르는 이 토양에 해당하는 부분도 4.5m까지만 허용이 돼요. 그 종합도를 갖다가 저기 하려면. 근데 여기는 무려 7.5m까지 갔으니까 이거는 보통 그냥 아파트 지을 때도 이런 식으로 안 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지금 변호사님 두 분이 이제 전문적 위원 얘기를 많이 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이 말씀의 요점은 아주 연약 집안의 원전이 설치됐을 가능성이 강하게 추정이 된다는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죠? 꼭 그렇다기보다도 연약 집안인지 아닌지 안반 상태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되는데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안전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는 거죠. 그렇죠. 저도 그렇게 바로 그냥 결론이 그냥 들어갑니다. 다음 쟁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원전의 내진 설계에 반영해야 될 활동성 단층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여기가 단층인데 과연 단층 활동을 지진이 언제 일어났는지 이거를 측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단층이 발견이 된다고 쳐요. 그러면 단층이 있는데 그냥 봐서는 이게 뭐 10,000년 전인지 10만 년 전인지 50만 년 전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거를 측정하기 위한 방법이 있습니다. 단층 비지를 의 절대 온도를 측정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 부적합한 방법으로 측정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단층 비지라는 거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거는 이제 과거에 그 지진이 났을 때 이제 이 암석이 부딪히면서 열이 이제 많이 나니까 그거에서 이제 녹고 막 이러거든요, 암석이. 이렇게 서로 이제 저기 할 때 그 녹은 부분이 이제 세월이 지나면 이렇게 좀 약간 좀 풍화가 되는 것이죠. 그런 그 단층의 그 연대를 측정하는 대상 시료가 되는. 그래서 뭐 나중에는 뭐 모래알 비슷하게 이렇게 저기 하기도 하고 되고 또는 이제 약간 푸석푸석한 그 층으로 존재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거를 그 부분 즉 단층 운동에 의해서 그 열에 의해서 변형된 그 이제 시료가 되는 거를 단층 비지라고 표현을 이제 하더라고요. 녹거나 막 예. 녹아서 이상한 어떤 거는 이제 이렇게 암석 형태로 있는 것도 이제 있고 그래서 이제 그건 이제 단층 암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제 요 비지는 이제 좀 부스러기처럼 부서진 거죠. 그거를 나중에 이렇게 그 시추라든지 또는 이제 그 트렌치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그 시료를 갖다가 이제 확보를 하는 거죠. 예를 들면 OSR법은 아까 같은 그 변이에 층에서 그 석영 성분을 이렇게 거기서 이제 이렇게 가져다가 그걸로다가 이제 측정하는 거죠. 일단
단층의 나이를 이게 언제 생겼는지 찾기 위해서 그 측정하는 방법이 중요한데 거기에 대해서 관련 규정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쉽게 말해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적절한 지질학적 그리고 지구 물리학적 방법을 사용해서 합리적인 조사를 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활동성 단층인지 평가해야 되는데 그러면 무엇이 이제 합리적인 조사냐? 그 나이를 알 수 있는 방법이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이 있는데 절대 연대를 측정하기 위한 측정 방법의 종류에 대해서 변호사님 잠깐 먼저 얘기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보통 브록 A라고 지난번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우리나라가 준용하는 지질 조사 규정에 의하면 단층에 이제 그 단층이 언제 활동했는지 그 시기를 갖다가 이제 특정하기 위해서는 이제 우선적으로 절대연대를 측정하는 방법을 쓰고 부득이하게 절대연대를 측정하는 게 어려우면 이제 뭐 상대연대 측정법도 이제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요. 절대연대라는 거는 그 어쨌든 그 측정 대상 시료를 채취해서 그 연대를 측정하는 식으로 해서 그 단층이 움직인 시기를 그 시료의 측정을 통해서 이제 확인하는 거고요. 그랬을 때 보통 쓰는 방법들이 지금 주로 방사성 동위 원소가 과거에 그 지진이 일어났을 때 일정하게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열에 의해서 형성된 그런 이제 그 암석 성분 거기에 이제 일정하게 갇혀 있을 때 어떤 그런 결정의 형태로 갇혀 있을 때 결정의 형태로 갇힌 때의 시점에 보통 이제 초기화가 된다고 그래요. 표백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그 시점부터 해서 예를 들면 방사성 동위원소가 그 안에서 붕괴를 했을 때 그 동위원소의 어떤 그 반감기를 가지고 그 안에서 일어난 그 방사성 붕괴에 의한 영향을 가지고 그 시간을 역으로다가 이제 추적을 해가지고 반감기를 이용해서 보통 절대연대를 측정을 하는데 주로 이제 과거에 오래 전에 지각 활동과 관련된 연대 측정을 할 때에는 지금 루비듐 스트론튬, 그러니까 루비듐이라는 그 방사성 동위 원소가 이제 스트론튬이라는 그 원소로 이렇게 이제 바뀌는 그러한 그 방사성 붕괴를 활용해서 하는 방법. 그리고 포타슘 알곤법이라는 거는 그 이제 우리가 칼륨이라고 부르는 이 포타슘이 역시 그 방사성 동위 원소 중에 있는데 그게 이제 그 아르곤으로 이렇게 이제 바뀌는 이제 그 과정에서 걸리는 거, 그 시간과 성분 그러면 알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처음에 세팅이 됐을 때 루비듐이 보통 얼마였는데 이게 이제 붕괴를 해갖고 얼마가 남아 있고 이쪽에 스트론튬으로 형성된 거 얼마다 똑같이 이렇게 이제 그 측정하는 방법이고요. 또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 OSL법이나 또는 ESR법은 그런 식의 그 방사성 동위 원소가 이제 그 붕괴를 했을 때 그 에너지가 뭐 전자를 이렇게 그 이온화 시켜가지고 이렇게 뭐 따로 그런 어떤 그 전자 덧 같은데 이렇게 이제 뭐 모여 있는 상태에서 그 전자의 개수를 센다든지 또는 ESR법은 뭐 그 당시 그 방사성 붕괴 에너지가 모아두었던 어떤 뭐 빛의 양 비슷한 것을 나중에 이제 빛을 쪼이거나 열을 이렇게 가하면은 그게 이제 방출이 되는데 그 강도를 갖다가 가지고 이제 해가지고 이거를 방사성 동위원소의 붕괴하고 연동을 뭐 어떻게 시키면 그러한 절대연대 측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근데 요점은 이렇게 측정 방법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지금 왜 그 단층 비지의 절대연대를 측정하냐면 활동성 단층인지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활동성 단층에 해당되는 연도는 50만 년에 한 번 지진이 있었거나 3만 5천 년 50만 년 두 번이고 3만 5천 년에 한 번이잖아요. 그러면 그 50만 년이라는 시간을 측정할 수 있는 50만 년 사이에 두 번의 지진이 있었는지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만약에 이 측정 방법이
50만 년이라는 시간은 도저히 측정할 수가 없고 단위가 2천만 년 전 또는 3천만 년 이런 범위만 측정할 수 있다 그러면 그런 방법으로 이 단층 비지를 측정했다 그러면 50만 년 안에 지진이 2번 있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대표님. 네? 그래서 지금 요점은 신고리 오르코기의 부지의 그 활동성 단층 여부 조사를 부지뿐만 아니라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 활동성 단층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서 단층 비지를 조사할 때 정확한 방법이 아니라 너무 광범위한 측정 연대를 가지고 한 조사 방법을 했다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시료가 의미 있는 포인트가 나왔는데 그게 연대가 엄청 멀다 그러면 근데 이제 50년 예, 만 년 전이 아니니까.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신고리 오리코기의 경우에 이제 그 연대 측정에서 문제가 된 부분은 이게 단층 활동으로 과거 단층 활동으로 형성된 그 단층 비지 또는 단층암 같은 이런 그 시료를 확보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시료를 확보를 제대로 안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이제 시료도 확보 안 하고. 그러니까 아주 일부만 했어요. 시료를. 그런 실제 단층 그 비지 시료는 아주 일부만 됐고 그다음에 이제 연대 측정을 대부분 뭘 갖고 했냐면 그냥 바위를 갖고 측정을 한 거예요. 바위. 그거는 이제 과거 단층 활동이랑 무관하고 오로지 이제 몇 천만 년 전에 그 바위가 만들어진 아주 뭐 수천만 년 전에 지각 활동 그런 연대를 이제 측정을 했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내진 설계에 고려해야 될 어떤 그 단층 확인을 위한 연대 측정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런데 이제 그나마 단층 비지를 좀 일부 시료를 확보를 한 경우가 있었는데 뭐 8km 이내 구간에서 근데 이제 그 확보한 단층 시료의 연대 측정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루비돔 스트론톤법 또는 포타시움 알곤법으로 측정을 했는데 이 두 방법이 이 사기 단층의 활동 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측정 방법이 아니라는 그것이 이제 저희가 주장한 적이었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루비돔 스트론톤법은 뭐 그 방사성 그 원소의 그 반감기가 48억 년이나 돼요. 그리고 포타시움 알곤법도 한 12억 뭐 5천만 년 이렇게 길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한 10만 년 정도 기간이라면 굉장히 짧잖아요. 그 10만 년 안에 붕괴를 통해서 형성되는 그 양이 그 자체가 굉장히 작아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뼈룩이 크기를 재려고 그랬더니 예, 미터셀을 갖고 와서 잰 거하고 뭐 딱 정확하게. 정확하게 네. 그 말씀이시고 네. 그리고 그러니까 이거는 예를 들어서 아주 최근에 일어난 이제 예를 들면 뭐 50만 년 이내에 일어난 지진의 저기를 하기에는 시료 자체가 이제 많을 수가 없는 이제 그런 그죠. 그러니까 불충분하고. 불충분해서 제대로 측정하기 어렵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보통 이제 사기 단층 운동이 루비돔 스트론튼법이나 이제 포타시움 알곤법의 측정 대상이 되는 강물이 뭐 일라이트라는 이름의 강물인데 그게 형성이 되려면 온도가 상당히 높아야 된대요. 근데 사기 단층 운동의 온도가 그게 한 200도 정도가 넘어야 이제 그 일라이트라는 게 형성될 수 있는데 이 200도가 안 되는 경우가 이제 대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기의 단층 운동이 일어난 거는 이 루비돔 스트론튼법이나 포타시움 알곤법으로 측정할 대상 시료가 형성이 이제 안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루비돔 스트론튼법이나 포타시움 알곤법으로 그 채취한 단층 비지의 연대를 측정했다 그러면 언제 연대가 나오냐면 오래전에 뭐 수천만 년 전에 그 시료 그거가 사실상 그 일라이트가 측정 대상이 되는. 그래서 이제 사기 단층 활동을 측정한 거와는 지금 무관한 이제 연대 측정을 절대 연대 측정을 했다. 그런 주장이었죠, 저희. 예비 앉아서 분석 보고서를 보시면 그래서 연대 측정한 결과를 보시면은요 무관한 거거든요. 메감이 언제 만들었는지 봤더니 3,300만 년 전이다, 3,460만 년 전이다. 이거는 기껏해 250만 년 전이라는데. 아니 이건 의미가 없는 거고 예를 들어서 여기도 8km 이내 연대 측정을 했는데 화강암 시료에 대해서 화강암 자체가
그건 하강암에 대해서 연대 측정을 하면 하강암이 언제 만들어졌는지를 보는 것이지 이걸로 인한 지진 활동 이거는 저희가 보기에 알 수 없는 내용인데 이렇게 했고 단층 비지에 대해서도 지금 말은 굉장히 어렵지만 요점이 뭐냐면 원전에 반영해야 되는 내진 설계 활동성 단층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이 K라는 게 포타슘으로 있더라고요. 그 포타슘 아르곤법이나 루비돈 그 스트론톤법으로는 활동성 단층을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방법을 썼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고 이 연대 측정 방법의 요점은 뭐냐면 이런 하강암이나 매감이나 이런 자체에 대한 시료에 대한 연대 측정 결과는 대상 암석이 형성된 시기만을 알 수만 있다. 이건 단층 활동하고는 무관하다. 이런 얘기고 그리고 핵심은 뭐냐면 단층 비지에 대해서 루비둔 스트론톤법이나 포타슘 아르곤법으로 연대 측정을 하는 거는 이거 가지고는 활동성 단층인지 확인할 수 없는데 이 방법을 쓴 게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뼈르기 측정하려고 그러는데 현미경을 갖다 대야지. 저희가 그때 본 어떤 논문에서는 보면 전 세계적으로 제4기 그러니까 250만 년 이내에 단층 운동 시기를 확인하기 위해서 루비돔 스트론톤법이나 포타슘 알곤법으로 측정한 사례가 없는 거로 거의 전 세계적으로. 근데 우리는 지금 저렇게 측정을 그거를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인정을 한 거 아니에요. 뭐 인정을 한 거죠. 네, 저렇게 안전을 맡겨놔도 되는 건가? 그래서 지금 이번에 그 동남권 단층 조사 한 거는 무슨 방법을 주로 썼냐면 OSL법이라는 걸 썼거든요. 그럼 그때는 왜 그 방법을 안 썼냐? 그리고 그 전에 이제 그 소방방재청 조사했을 때는 주로 ESR법을 썼어요. 그러니까 요점이 뭐냐면 ESR법을 쓰든지 아니면 OSR법을 쓰든지 아니면 탄소 14 방법을 쓰든지 이런 더 정확성을 기할 수 있는 정밀한 방법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엉뚱하게 도저히 확인할 수 없는 너무 그 한마디로 1m짜리 자를 지금 1cm를 재야 되는데 1m짜리 자를 갖다 대면 이거를 확인할 수가 없는 잘못된 측정 방법을 했다는 게 요점이고 그래서 저희 이제 재판 때 감정인을 하셨던 이희건 교수는 뭐라고 감정서에 의견을 주셨냐면은 이 루비둥 스트론톤법 그리고 또 포타슘 아르곤법은 적합한 측정 방법이 아니다 지금. 예, 그래서 ESR법으로 연대 측정을 하지 않는 것은 잘못이다. ESR이 측정이 정확한 거다. 근데 그걸 안 했다 이거죠. 네, ESR법으로 했어야 주로 이제 했다. 한 200만 년 이내에 그 단층 운동 시기를 이제 이렇게 측정하는 이제 이렇게 합리적인 지질학적으로 합리적인 조사 방법이 ESR 연대 측정법이죠. 그래서 이분 말씀은 증언은 단층을 따라서 체계적으로 시료를 채취해서 그러니까 아까 김석연 변호사님이 시료 자체도 굉장히 좀 너무 적게 했다고 문제 제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시료를 충분히 채취해서 그 다음에 ESR 연대 측정 방법으로 해야만 된다 이렇게 말씀을 증언을 하셨어요. 그래서 또 이제 오창환 교수님이 계신데 전북대학교 이 교수님도 그 루비둔 스트론톤법이나 포타슘 아르곤 방법은 사기 단층 연대 측정에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사기 단층이란 말은 사기 단층 중에서 우리가 활동성 단층을 하는 거잖아요. 신생대 제사기. 네, 신생대 제사기가 이 258만 년부터 네. 현재까지가 신생대 제사기인데 그 오창환 교수님하고 아까 이희건 교수님하고 똑같은 의견이네요. 같은 의견이에요. 예, 문제가 있다. 네, 지금 사실상 방법이 틀렸다고 전문가들이 지적을 하신 거고 전 세계적으로 이 사기 단층 운동의 시기를 지금 한수원이 했던 루비돈 스트론톤법이나 포타슘 아르곤법으로 측정한 사례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결국은 엉터리로 조사했던 얘기네. 저 연대를 측정하면 수천만 년 전 나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 일라이트라는 대상 시료가 4기의 단층 활동으로 형성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옛날 그 3기 신생대 3기라는 거는 과거 6,500만 년 전부터 그 250만 년 그 사이가 다 신생대 3기인데 그러니까 아주 수천만 년 전에는 지구의 지각 활동이 지금보다 아주 그 격렬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이제 뭐 그런 대상이 이제 많이 형성이 됐을 수 있죠. 그러니까 단층 비지가 그때 형성된 거에 그 루비돔 스트론톤법이나 이런 걸로 측정할 수 있는 그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구의 뭐 이렇게 연대 같은 거 측정할 때도 저런 루비돔 스트론톤 지구가 처음 형성된 시기 비슷한 거죠. 암석 연대 이런 거를
저런 방법으로 측정하는 데는 아주 적정한데 지질 전문가인 저 이희공 교수, 그다음에 또 오창환 교수. 오창환 교수님 두 분이 이제 거의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게 별도가 오셨지만 이구동성으로 이게 엉터리라는 얘기를 지금 전문가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걸 또 그대로 무시가 됐네요. 그래서 제가 이걸 강조드리고 싶은데 저희 이제 신고리 오르크기 재판 때 원고 측에서 신청한 증인과 피고 측에서 신청한 증인 둘 다 전문가분들이 피고 측에서는 증인 신문까지는 안 하셨고 원고 측 증인만 이제 이희건 교수님이 오셨는데 이희건 교수님은 저희하고 아무런 친분도 없는 분이고요. 어쨌든 이분이 오셔가지고 증언을 하셨는데 여기 증언 내용을 보시면은 절대로 아니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저기도 엉터리라고 얘기하시죠. 예, 그 완전히 엉터리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예? 그리고 ESR로 확인을 해야 된다 이렇게 굉장히 얘기하셨고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 여기 이런 얘기 하셨죠. 활동성 단층은 50만 년 이내인데 이 루비돈 스튜던트법을 쓰면 수천만 년 이전 이런 것만 측정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연대 측정 방법을 너무나 큰 자를 가지고 조그마한 걸 측정한 거다. 예를 들어서 1cm 차를 이 표시된 자를 가지고 미리미터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잴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하셨고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이때 재판 증인 신문 조서가 다 있거든요. 이번에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어젠가 뭐 이렇게 페이스북에 그 재판의 증인 신문 조서를 페이스북에 올려가지고 하셨더라고요. 뭐 그러면서 뭐 국힘에서는 검찰에서가 적절하지 않다 이런 공격을 하고 했던데 어쨌든 증인 신문 조서는 사실상 기록이 영원히 남아요. 그리고 증언한 내용도 녹취록이 음성 파일도 법원에 보관을 하거든요. 저희가 재판을 그때 할 때 보니까 정말 피고 측 변호사들이 사실 한수원 쪽은 김현장이 했는데 정말 집요하게 이희건 교수님이 이 내용 얘기하신 거 있잖아요. 이 루비돈 스트론돈법이나 아니면 포타슘 아르곤법으로 하면 안 되고 ES법으로 해야 되고 이거는 잘못 측정한 거라는 얘기를 여러 번 하셨는데 이거를 증언을 번복시키려고 정말 집요하게 정말 감탄할 정도로 아니라고 했는데 왜 저렇게 물어보지? 할 정도로 여러 번에 걸쳐서 그 증언을 집요하게 아니지 않냐 이렇게 다각도로 물었는데 끝까지 이희건 교수님이 아니라고 이건 잘못됐다고 증언하셨어요. 전문가 지금 감정인이 나와서 감정인이 증언한 건데 그러면 이게 사실 규정 위반이라는 얘기를 사실 증언한 건데 재판부는 그 전문가 감정 증인의 증언을 배척한 거예요. 저 연대 측정은 완전히 좀 잘못된 방법이 하고요. 제가 그 전에 본 논문에 의하면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전 관련해서 저 연대 측정할 때그 불사성 탄소 연대 측정법을 많이 사용했다고 하고요. 그거를 위해서는 이제 그 사기층의 변이가 있는 지점에서 이제 어떤 유기물을 채취를 해가지고 그것에 이제 방사능 탄소 연대 측정을 하는데 이 방사능 탄소 연대 측정이 아마 그 가장 정확한 방법이고 그래서 미국에서 그게 처음에는 35,000년이라는 기준이 생긴 게 방사능 탄소 연대 측정법의 한계치가 그거기 때문에 그 35,000년을 했다가 나중에 측정 기술이 발달해서 5만 년까지 늘어나니까 또 기준을 바꿔가지고 5만 년으로 5만 년의 이래로 이제 이렇게 확장했을 정도로 그런데 그것이 이제 그 유기물을 그러니까 모든 지점들을 다 트렌치를 하거나 또는 시추를 해서 그런 사기 변이를 확인하고 거기서 유기물 성분을 추출해서 방사능탄소 연대 측정을 해서 또 더군다나 그 닫힌 길이나 이런 것까지 확인을 하려면 아마 비용이 엄청 많이 들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많은 비용을 미국은 들여서 주변 그 닫힌 조사를 이렇게 정확하게 최대한 정확하게 했다. 그렇게 이제 볼 수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지금 과거에 예를 들어서 최근에 OSL법으로 측정이 가능했지만 그때도 가능했겠죠. 그렇지만 그 방법으로 뭐 측정을 하지도 않고 그냥 아무도 문제 제기하는 사람이 없을 거라고 믿고 그냥 그 닫힌 비지 채취하는 거에 대해서도 8km 안에서 채취한 거에 대해서도 저 사기 닫힘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쓰이지 않는 이상한 절대 측정 방법으로 해가지고 그 지진이 아주 오래전에 발생한 것처럼
그렇게 보이게 만들었다. 그렇게 봐야 돼요. 의도적인 엉터리네요. 그렇죠. 의도적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희가 재판 과정에서 이걸 굉장히 입증을 잘 했고 더군다나 이제 전문가 감정인이 나와서 이 방법이 굉장히 명백히 잘못됐고 그랬기 때문에 지진이 언제 일어났는지를 정확히 ESR법이든 OSR법이든 이런 법으로 새로 측정을 하는 게 맞다라는 취지의 증언을 했는데 법원도 원안이도 한수원도 받아들이지 않아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지금이라도 측정을 제대로 해서 반영을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다음 쟁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역사 지진을 이제 반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규정을 보시겠습니다. 규정을 보시면 관련 규정에 보면 여기 보면은 해당 부지나 인근 지역에서 역사적 기록을 고려할 때 가장 심한 자연 현상을 고려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부록에 보면은 역사적으로 보고된 지진 목록을 또 조사를 해서 이거 반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고된 지진이 이 말이 조금 어렵지만 일단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부지가 있는 구조구로 식별되는 경우, 그러니까 부지가 속해 있는 어떤 지체 구조구라고 해서 지체 구조구 안에 있을 때는 그 부지의 가속도는 이 지진이 부지에서 발생한다고 가정해서 결정해야 된다. 이렇게 말이 어려운데 이건 이따가 좀 그림 보면서 설명드리고요. 이런 규정들이 있는데 이걸 저희는 어겼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리 오르코기 예비안에서 분석 보고서를 보면은 역사 지진을 배제했는데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역사 지진을 일단 무시해요. 역사 지진은 과거의 지진 정보는 어떤 지역에서 유감 지진을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 저거는 이제 피고자들 발언이네요. 네, 이게 피고의 발언이 아니라 신고리 오르코기 건설화가 할 때 제출한 예비안에서 분석 보고서에 이렇게 보고서에 기재된 기재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역사 지진을 원래 역사 지진을 조사해서 여기 반영을 해야 되는데 반영을 하지 않으면서 그 근거로 든 내용들이 뭐냐면 경주에 과거에 큰 지진이 많았다고 보고는 되어 있는데 이들 지진 자료는 기록이 명확하지 않다. 그리고 심지어 뭐라고 했냐면 한반도에서는 앞으로 1000년 정도는 높은 지진이 안 일어날 것 같다. 네? 추정할 수 있다. 이렇게 1000년 뒤에 무슨 근거로 1000년 동안 지진이 안 일어날 수 있다고 추정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재래 주기는 그 지진이 이제 주기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데 그 재래 주기는 이거보다 훨씬 길 것이다. 이게 지진 자료가 있는데도 명확치 않다라고 인정을 하지 않고 단지 발생하지 않을 거로 추정을 해버리면 이거는 사실 왜곡하는 거 아닌가요? 사실을 왜곡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앞에서 봤지만 규정상은 역사 지진 목록을 조사해서 이거를 내진 설계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예 명시적으로 역사 지진에 대해서 무시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역사 지진을 반영을 안 한 거예요. 역사 지진은 목록은 있는 건가요? 있습니다. 그 설명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역사 지진을 규정을 보시면 역사적으로 보고된 지진 목록을 반영을 해야 된다니까요. 규정에. 근데 이거를 안 한 이유를 든 게 기록이 명확하지 않다는 둥 앞으로 1000년 동안은 지진 활동이 안 날 것 같다는 둥 높은 지진 활동이 이런 이유를 들어서 역사 지진을 사실상 배제했는데 저런이 사고 확률이 10에서 7승이니 어떤 희한한 소리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이 대표님이 그럼 역사 지진이 없냐 목록이 그걸 제가 이제 기록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상청에서 역사 지진 목록을 발간했어요. 2012년도에. 그러니까 저희가 소송한 건 2016년도거든요. 경주시진 한날 속전 냈거든요. 5월 12일 날. 근데 기상청에서 이미 2012년도에 한반도 역사 지진 기록이라는 걸 냈어요. 한반도 역사 지진 기록을 이 역사 지진 기록의 연도가 언제냐면 서기 2년부터 1904년도까지. 왜냐하면 1905년에 최초로 일본 사람이 우리나라 지진을 한번 측정했거든요. 그 지진계가 설치됐다. 네, 그래가지고 기계적 지진 측정을 하기 이전까지가 역사 지진인 거예요. 그래서 서기 2년부터 1904년까지 역사 지진이 무려 기록된 게 2161번이에요. 2161번이나 되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 기상청이 역사 지진 목록을 낼 때 뭘 근거로 했냐면 삼국사기라든지 고려사라든지 조선 완조 실록이라든지 우리나라가 굉장히 역사적으로 기록을 잘하는 민족이잖아요. 굉장히 기록을 잘한 거예요. 꼼꼼하게. 이걸 다 검토해서 기상청이 발간한 한반도 역사 지진 기록이 이미 2012년도에 있는데 이거를 신고리 오르고기 건설을 할 때
허가 신청을 할 때 이거를 반영하지 않은 거예요. 예비안전사 분석 보고서에. 2015년에 아마 건설 인허가가 승인이 됐거든요. 2015년에 아니요, 승인. 16년도에 됐습니다. 그래서 16년도에 저희가 됐군요. 3개월 안에 소송을 냈기 때문에, 네네. 그 전에 이미 이거를 반영할 수 충분히 있는데 이거 반영을 안 한 거거든요. 근데 반영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관련 규정상 반영을 해야만 하는 거예요. 역사 지진을. 근데 안 했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하는 것이고, 여기 보시면 한반도 역사 지진 기록에 서기 2년부터 1904년까지 역사 문헌에 기록된 2161번의 지진 중에서 진도 5 이상의 지진이 무려 440번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진도 8 내지 진도 9의 지진, 이게 규모로 하면 6.0이 넘는 거예요. 규모 6.0에서 6.9 사이의 지진은 15번이나 있었어요. 그 중에 10번이 경주 쪽이에요. 뒤에 보시면. 그래서 그리고 기상청이 보도자료를 내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번에 발간된 한반도 역사 지진 기록은 앞으로 중요한 자료로 활용이 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는데, 이걸 가장 중요하게 활용해야 될, 원전이 활용을 전혀 안 한 거예요, 한마디로. 근데 활용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반영을 해야 된다니까요. 규정이 정해져 있는데. 네, 그래서 그러면 한반도 지진이 얼마나 많았느냐 그림으로 보시면 이 빨간 표시 있잖아, 빨간 별표. 빨간 별표가 뭐냐면 규모 6.0에서 6.9 사이의 지진이 난 곳이에요. 근데 보시면 여기 보시죠, 이게 울산 앞바다거든요. 요거는 5.6 났다는 데죠, 2016년에. 네, 그리고 여기 이렇게, 근데 특히 이제 이 지진 인근 원전 인근 지역에 좀 지진이 더 많았던 게 보이는데, 어쨌든 진도 8에서 진도 9 사이에 역사 지진 목록은 이렇고요. 이게 지금 15번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이 중에서 제일 규모가 큰 게 1643년 7월 달에 인조 시대 때 있었던 지진입니다. 이게 학자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규모 6.7에서 7.0 사이로 평가를 하더라고요. 2003까지도 네. 그런 분이 있어요. 예. 그래서 경주를 보면 경주에서 규모 6.0 이상의 지진이 10번이 일어났다고 삼국사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럼 요번에 제일 큰 게 5.8이 왔는데 그것도 좀 크게 저 기록 중에 보면 이제 100명이 죽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779년. 이게 이제 그 100명이 죽었다는 게 그 당시에는 높은 구조물이 없고, 그렇죠. 초가집 비슷한 초가집. 기껏해야 그런 건물들이 주로 있었을 텐데, 사람이 그 지진이 왔을 때 이렇게 깔려서 죽을 확률이 그 당시에는 오히려 낮았을 거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100명이 죽었다고 하니까 그거는 피해가 굉장히 큰 그 진도를 기록한 지진이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울산에서 발생한 그 조선시대 발생한 지진 같은 경우에는 약간 쓰나미 현상이 이렇게 있었을 정도로 바닷물이 이렇게 들어갔다 나왔다 이렇게 이제 하는, 그리고 이제 성척 같은 것이 이제 울산에 있었던 성척, 그 성을 쌓은 저기죠. 그런 것들이 이제 무너지고 이렇게 했다는 걸 보면 그것도 굉장히 크다 그런 것인데, 그 부록 A에 의하면 35,000년 내에 한 번 이상 지진이 난 경우에는 그거를 고려를 하라고, 내진 설계 고려하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역사 지진은 지금 2000년 이내에 일어난 지진이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부록 A A에 의할 때 당연히 고려돼야 되는 지진에 해당을 하죠. 그리고 이 역사진이라는 거는 사실은 진도는 기록이 되는데 그 진앙이 특정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부록 A에 또 뭐라고 돼 있냐면, 자, 진앙이 특정이 안 된다는 건 어떤 단층에서 일어났는지가 정확히 특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그러나 그 동일한 아까 그 지지를 그 성격을 가진 거를 이제 지체 구조부라고 표현을 하는데, 동일한 그 지체 구조부 안에서 발생한 것은 사실로 그 당시에 진도로 봤을 때 피해 지역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는 이제 확인이 되니까, 그럴 경우에는 단층이 어디인지를 특정을 못 하겠으면 그냥 그 해당 피해를 야기한 지진이
그냥 원전 부지에서 일어난 걸로 가정을 해고 내지 설계해라. 이렇게 이제 부록에 아예 다 규정이 돼 있는 거죠. 이 그림을 보시면서 좀 설명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화면 보실까요? 네, 저기서 네. 보시면 제일 아래쪽에 회색이 이제 경상분지라고 해서 동일한 지체 구조구에 속하는 지역이고, 그 바로 위에는 영남 육계라는 곳이고, 그 위에는 뭐 옥천벨트, 그리고 더 위에 빨간 선 이제 그쪽으로 가면 경기 육계라고 합니다. 저게 이제 같은 시기에 형성된 또 비슷한 이 지질 그 층을 형성하는 구조로서 지체 구조구를 지질학적으로 분류를 해놨는데, 주로 지금 경상도에 해당하는 지역은 다 동일한 그 지체 구조구예요. 그러니까 경상도 지역에서 과거에 발생한 역사 지진에 대해서는 이것이 그 중에서 규모가 가장 큰 지진이 지진이 우리나라 지금 그 부지에서 발생하는 걸 가정하고 내지 설계해라. 그 다음에 이제 30km 이내 가까운 분지 그거는- 단층 같은 예. 것이 있으니까 거기서 예를 들어서 7.3이 최고다로 7.3의 지진이 일어났고 그것이 발전소 어떻게 부지에 영향을 주느냐 이런 측정을 해가지고 그거는 이제 역사진이 아니라 그 지금 조사한 단층, 활동성 단층은 고지진이라고 부릅니다. 먼저. 그런데 이 고지진은 해당 단층이 특정이 되면 거기서 최대 규모의 지진, 그다음에 부지까지 올 때까지 감쇄, 뭐 이제 부지 증폭 효과 이런 걸 고려해서 부지에서의 이제 최대 지방 가속도 산정을 하는데, 지금 이제 역사지진 같은 경우에는 경상분지에서 발생한 거는 확실한데 어느 단층인지는 특정을 못하겠다. 지난번 경주 지진도 사실 우리가 모르는 단층에서 일어난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처럼 그랬을 때에는 보수적으로 해당 그 지진이 그 부지에서 났다고 가정을 하고, 원전 부지에서 그러면서 직하 지진으로 고려하니 거의 그렇게 하라는 게 지금 부록기의 규정이 그렇게 규정이 그럼 어마어마한 건데. 이 그림을 보시면서 설명을 다시 드리면은요. 음. 이 여기 회색이 지금 경상분지고 이게 하나의 구조구라고 했잖아요. 예. 근데 경상분지에서 과거에 일어난 역사 지진 중에서 제일 큰 게 울산 지진이에요. 아까 1643년도에 일어났던 규모 6.7에서 크게는 7.3까지도 볼 수 있는 지진이 이 울산에서 일어났는데 이게 하나의 구조구 안에서 발생한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 하나의 구조구 안에 부지가 있잖아. 지금 원전 부지 사이트. 그러면 이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최고 큰 규모의 지진을 부지에서 발생한 것으로 가정하고 내진 설계를 하라는 게 규정입니다. 이해하셨나요? 네. 결국은 뭔 얘기냐면 과거 1643년도에 일어났던 규모 6.7에서 7.3 사이의 지진이 바로 부지에서 일어났다고 가정하고 내진 설계를 하라는 게 지금 현재 관련 규정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대략 보면은 지금 규모 한 7.0으로 지금 보는 게 우리나라 이제 지질학자들이 이제 지구 물리학자들이 아마 보는 게 평균적으로 7.0 정도 수준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조금 보수적으로 보는 분들은 한 7.3까지도 보거든요, 규모가. 그러면 이제 원전에서 내진 설계를 할 때 뭐 7.3으로 얘기하는 분의 얘기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7.0으로 그냥 평균으로 갑시다 이렇게 하기도 그런 거고, 제가 생각할 때는 7.0에서 7.3 사이 어느 정도 사이에서 그 규모를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정해지면 해당 규모의 지진이 그렇게 평균적으로 우리나라 또 깊이가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예를 들면 15km 정도로 보자. 그러면 15km 지하에서 났다고 가정을 했을 때 어떤 부지의 최대 지방 가속도가 얼마가 될 거냐. 미국 같으면 이제 그렇게 이제 해야 된다는 취지. 아까처럼 연약 지반이다면 증폭 효과도 뭐 그런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일단은 이제 지금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보통 보면은 이제 기상청 자료에서 보면은 지금 대략 규모가 이제 6.0에서 6.9까지 사이에서 지반 가속도의 범위를 볼 때 가까운 곳에서는 최대치가 될 것 아니겠습니까? 진앙 피해 지역에 가까운 곳일수록 높은데, 그때 보면 0.83G까지 보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가까운 곳에서 지진이 났을 때 규모 6.9의 지진이 나면은 0.83G까지 이렇게
지방 가속도를 기록할 수 있다 이런 건데 제가 볼 때 이제 7.0에서 7.3 사이로 약간 보수적으로 해서 결정을 한다면 예를 들어 7.1이라든지 7.2라든지 이렇게 해서 놓고 원전 바로 인근에서 그게 낫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는 아마 1G가 넘어가는 최대 지방 가속도를 산정이 될 수 있고 그렇다면 내진 설계를 할 때 최대 지방 가속도를 1G로 놓고 내진 설계를 해야 그래야 이제 저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일본은 1G도 있고요. 아까 아시아스키 가요와 원전도 2.34G를 인지로 하고 해도 있으니까.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원전 생태계가 지금 취약해가지고 다 굶어 죽는다 그러잖아요. 저는 뭐 2.0으로 해가지고 다시 설계하면 또 먹고 살고 살 수 있고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생태계를 위해서. 지금 그래서 신고리 오르코기 건설 허가 때 예비안전서 분석 보고서에서 역사 지진을 반영해야 되는데 반영하지 않은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데 원자력 안전 기술원이라고 이제 규제기관 그 원자력 안전위원회의 산하의 기관입니다. 원자력 안전 기술원에서조차도 뭐라고 했냐면 역사 지진을 평가하고 목록을 작성해야 된다라고 자기들이 보고서도 썼어요. 여기 보시면 역사 지진 자료의 중요성이 부각된다. 설계 지진의 정확한 추정을 위해서는 역사 지진 자료의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고 이런 식으로 해놓고 그래놓고 자기들은 이렇게 얘기해놓고 보고서는 이렇게 쓰고서 실제로 신고리 오르코기 건설 허가할 때는 반영을 안 한 잘못이 있는 거죠. 저는 책임을 물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 부분과 관련해서 신고리 오르코기 예비 안전서 분석 보고서에서 그 신고리 1, 2호기 때 그 역사 지진을 배제했던 그거를 그대로 원용을 해갖고 그 역사 지진을 그걸 안 하는 걸로 그렇게 거기에 기술이 돼 있는데 그 신고리 1, 2호기 때 했던 그 이 역사 지진 배제를 위한 그때 그 평가가 이제 잘못됐다는 게 이제 저희가 봤을 때 그 지적을 그전에 했었거든요. 그 핵심은 뭐냐면 그 당시에 사실 우리나라는 그 구록 A가 정한 결정론적 방법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그 진앙이 특정이 안 되면 그냥 원전 부지 그 바로 인근에서 그냥 그 지진이 역사 지진 최대 규모가 난 걸로 가정을 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안전운전지 지진 결정을 하면 되는데 그런데 지금 뭐 그 과거에 그 신고리 1, 2호기 때 썼던 거는 미국이 이제 그 너무 엄격하다 약간 그래서 그거를 조금 완화하는 차원에서 확률론적으로 예를 들면 그 확률론적 지진제도 평가 방법이라는 거를 도입을 했어요 미국이 그래서 그 도입을 해서 이제 그 관련 학자들을 이렇게 모아서 데이터를 주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학자들한테 이제 내라고 하는 거죠 수치를 그리고 이제 그 수치를 가지고서 이제 적절한 값을 선택을 하는 시기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확률론적 방법이 아니라 결정론적 방법으로 하면 다 신뢰성이 있는 전문가의 의견이라면 가장 보수적인 의견을 낸 예를 들면 역사진의 규모가 7.3이어야 된다. 그 정도 된다라고 보수적으로 의견을 낸 사람의 의견을 채택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결정론적 방법으로는 원전 설계하면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설계한다고 얘기를 많이 하고. 그다음에는 근데 확률론적 방법으로 하면 아까 그 평균값보다는 높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주 이렇게 그 좀 극단적인 그 의견에 있는 가장 보수적인 값하고 사이의 값을 이제 저기 정하는. 근데 요 방법을 쓴 것 자체는 뭐 상관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허용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 이제 킨스가 그런 식으로 이제 미국의 그 새로 도입된 평가 방법을 마치 우리나라도 쓸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해가지고서 그걸 썼는데 학자들을 모아서 그 당시 할 때 뭐라고 했냐면은 그 재현주기 100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역사 지진의 그 규모와 이 저기를 평가해보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나왔냐면은 뭐 그 0.1 몇 정도 나온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최종 그 지반 가속도 값이 그런데 그렇게 나온 이유가 뭐냐면 재현주기가 1000년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지진이 그 다시 이렇게 도래하는 시기가 1000년 단위면은 굉장히 작은 규모의 지진밖에 대상이 안 되거든요.
평가의 대상이.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나라 구록 A 같으면 35,000년. 네? 이래만 이렇게 놔도 평가를 하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또 미국은 그 확률로서 지진에서 평가할 때 얼마가 기준이냐면 재현주기가 10만 년이 기준이었어요. 그러니까 재현주기가 아주 긴, 그래서 큰 규모의 지진도 그 평가 대상이어야 되는데, 근데 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겨우 재현주기 1000년. 아니 1000년만 해도 1600년에 일어난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다시 지진이 일어날 빈도가 한 1000년에 한 번씩은 일어날 정도의 그 지진은 조금 작은 규모의 지진들이 많이 나잖아요. 우리나라 예를 들어 규모 4.0의 지진은 규모 3.0의 지진에 비해 드물고, 규모 5.0의 지진은 규모 4.0에 비해서도 또 더 드물고 이런 식이잖아요. 횟수가 많다는 거는 재현주기가 짧다는 거예요. 지금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가 많지만 너무 길면 안 보신다고 해가지고 너무 전문적이네요. 너무 조금 전문적인 얘기였지만 필요한 얘기였고요. 이 화면만 잠깐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기화 교수님이라고 이제 지진 전문가이신데, 이 교수님 쓰신 책에 보면 지진은 단층에서 발생하고 또 대규모 지진들은 또 대규모 단층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주에 지진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경주를 통과하는 대규모 단층이 양산 단층이기 때문에 경주에서 발생한 과거의 그 파괴적 지진들은 양산 단층에서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하셨고, 이분이 쓰신 그 한반도 역사 지진 연구를 정리한 논문이 미국에서도 굉장히 칭찬을 받아서 절실히 필요한 기념비적 연구라는 평가를 받았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반영을 안 한 거죠. 기상청에서 발간한 한반도 역사 지진 기록은 저희가 봤을 때 분명히 구록 A가 규정한 역사 지진 목록에 해당이 되는 게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반영하지 않고 배제한 것은 분명히 이 규정 위반이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변호사님 규정 위반이라고 그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의도적이다 이렇게. 네. 그래서 아까 요거를 이제 자세히 설명드렸는데, 여기 뒤에 보시면 역사적으로 보고된 지진의 진도가 가장 큰 지역이 부지가 있는 그 구조구 안에 있다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나는 울산 지진은 결국 원전 부지에서 이 지진이 부지에서 발생한다고 가정하여 결정을 해야 된다고 했고, 그 경우에 아까 김석연 변호사님이 얘기하셨지만 1943년도에 그 울산의 규모 7.0의 지진이 신고리 오르코기 부지에서 직접 발생한다고 가정하고 신고리 오르코기 부지의 최대 지방 가속도를 결정했을 때 현재 0.3G가 아닌 최소한 0.83G 이상이 돼야 된다. 이게 저희의 의견입니다. 다음 쟁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 안전정지 지진을 결정할 때 증폭 효과를 반영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전면적으로 배제한 위법이 있다, 이런 주장인데, 안전정지 지진에 대해서 잠깐 짧게 설명해 주실까요? 안전정지 지진이라는 거는 이제 지진이 왔을 때 원자로를 안정적으로 정지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안정적으로 이제 냉각을 시킬 수 있는 이제 그런 그 설계를 해야 하는 지진을 안전정지 지진이라고 이제 하고요. 원자로 설계할 때 가장 심각한 하중을 고려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동의어는 이제 설계 지진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래서 동의어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규모가 큰 지진이라 하더라도 좀 멀리 떨어진 데서 발생하면 부지에서의 최대 지방 가속도는 부지 근처에서 발생한 규모가 작은 지진에 비해서도 작을 수 있거든요. 결국 여러 가지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층에서 발생한 구지진이라든지 또 그 역사 지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그 최대 지방 가속도를 부지에서 산정을 해보니까, 그 중에 예를 들어서 역사 지진이 근처에서 발생했을 때의 이 최대 지방 가속도가 부지에서 가장 크더라. 그러면 그것이 이제 안전정지 지진이 되는 것이고, 이걸 기준으로 해서 이제 그 원전 설비의 내진 설계를 하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전정지 지진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잠깐 화면을 보시면 토양의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제 부지 증폭 효과를 고려해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어쨌든 그 부지 증폭 효과는 지난번에 좀 설명을 드렸지만 멕시코 지진이라든지 아니면 포항 지진때 그죠? 그뭐 퇴적층이라든지 그 호수 밑같이 간단히 말씀드리면 네, 이 땅이 네, 지진이 와서 흔들리잖아요. 네, 그럼 증폭이 된다 이 말은 그 자체가 스프링인 거예요. 스프링. 그래서 소위 이제 강성도라는데 그 이제 좀 더 많이 이제 탄성적으로 이렇게 흔들릴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걸 조금 그거를 이제 네, 그 에너지 보존 법칙으로 설명을 하는 게 정확한데요. 예를 들면 이제 1초에 이제 탄성파라는 거는 이제 고체가 매질이 돼서 그 에너지가 전달이 될 때 그걸 탄성파라고 하는데 이제 그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지진이 났을 때 그 탄성파 에너지는 이제 우리가 에스파라고 부르는 그거는 다른 말로는 이제 그 전단파라고도 하는데요. 그 성질이 그 위아래로 이렇게 찢으면서 이렇게 진행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평으로 보통 이렇게 진행하면서 구조물을 갖다가 위아래로 찢어가지고 구조물을 이제 손상시키는 그래서 이 소위 말하는 전단파가 기본적으로 원전의 그 내진 설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지진파의 와의 어떤 공명이라는 그 구조물과 그런 것도 이제 고려가 이제 되지만 가장 기본적으로는 그게 크고요. 그랬을 때 이 전단파가 이렇게 밑에 이제 화강암층 같이 가장 단단한 암석을 통과할 때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통과를 하는데 그러다가 이제 풍암에 올수록 그 다음에는 이제 뭐 토양층에 올수록 속도가 굉장히 느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1초에 그 이 탄성파의 위아래로 진동하는 그 뭐 이제 주파수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이제 통과하는 숫자가 작아지게 되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당 이렇게 전달하는 에너지는 똑같아야 되다 보니까 이 탄성파가 이렇게 작게 이렇게 움직이다가 이제 진폭이 막 위아래로 더 커지는 식으로 움직이게 되고 그런데 보통 이제 이 위아래를 이렇게 찢는 힘을 우리가 G값으로다가 정의를 했기 때문에 진폭이 커지면 G값이 이제 이렇게 늘어나는 식으로 이제 그렇게 돼가지고 우리 소위 말하는 이제 최대 지방 가속도 값이 밑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100m 밑에 도달할 때까지는 예를 들어서 뭐 0.2G로 도달했지만 그 위에 상부 구간에서의 풍화암이나 뭐 또 풍화토, 뭐 일반 토양 이런 것들을 거치면서 증폭이 되면 0.2G가 아니라 0.4G로 그 부지 표면에는 그렇게 전달이 될 수 있다. 그거를 지방파 이제 속도가 그렇게 늘어날 수가 있다. 네, 그래서 네. 커질 수가 있다. 네, 네. 그 전단파의 크기가 세기가 이제 커진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심보리 오르폭이 예비안전서 분석 보고서에서는 그런데 이런 부지 증폭 효과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관련 규정도 있고 계산하는 방법도 있고 판단하는 기준도 있거든요. 이건 너무 기술적인 거라 저희가 설명 안 드릴 텐데 이 부지 증폭 효과를 배제했습니다. 왜냐하면 뭐라고 하면서 배제했냐면 일부 지역에 풍화암이 존재하더라도 시공 중에 이를 추가 굴적해서 콘크리트를 이제 묻었기 때문에 원전의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